지금부터 할 거는 오늘부터 하는 거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샅샅이 내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라는 건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시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시행. 어떤 행위를 하는데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행은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우연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시행의 행동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사위 던지기 또는 동전 던지기 아니면 주머니 속에서 뭔가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눈 감고서 뭐 주머니 속에서 뭔가 꺼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의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일일이 다 세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본적인 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고스란히 하나씩 세나가면 됩니다. 진짜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거를 셀 때도 커다란 어떤 원칙은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지배하고요. 또는 곱의 법칙이라는 것이 지배를 합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지배를 하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위의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건 A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이라고 해야 되나? 일어나는 가지수를 셀 때를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이름이 합의 법칙이냐? 뭐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A 또는 B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합집합. A 합집합 B. 그래서 이름이 합의 법칙이에요. 여기도 집합이 지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합집합과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더합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 원소개수 셀 때 두 개 더하잖아요. 그리고 교집합 개수 빼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곱의 법칙은 뭐냐면 A 그리고 B 또는 이고 B 또는 연이어 연달아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건 곱한다는 거예요. 이 개수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칩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쳐요. 교통수단의 종류가 이거 좀 넓게 쓸까요? 너무 좁게 썼네. 서울에서 부산 너무 좁게 썼다. 여기 밑에 가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일단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이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비행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얘 이렇게 있는 거죠. 얘 또는 기차 또는 버스 또는 자가용 또는 비행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4가지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기차를 타면서 분신술을 일으켜서 비행기도 동시에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4가지를 계산할 때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더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부산에서 실컷 하룻밤 놀고 하루든 이틀이든 놀고 이제 제주도를 갖다가 붙입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이 2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다시 2가지가 존재하죠. 합의 법칙에 따라서 얘 또는 얘니까. 문제는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서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인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전체 몇 가지의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뭐가 적용이 되냐면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전체 가지수가. 왜 그러냐? 기차를 타고 갔다가 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기차 하나에 2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배로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에서도 2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가지 존재하다 보니까 4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전체 8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계산하는 걸 우리가 고배 법칙 계산이라고 불러요. 이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계산을 해서 8가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이거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뭔가 경우의 수, 가지수를 셀 때 있어서 앞에 붙어있는 합의 법칙이라든가 고배 법칙 타이틀에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게 합의 법칙에 해당하는 건지 고배 법칙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고 푸는 게 아니라 풀고 나면 보니까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고 고배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해놓고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어디까지는 합의 법칙이고 어디까지는 고배 법칙인지를 구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용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이상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보통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방정식을 풀더라도 이게 2차 방정식인지 3차 방정식에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도 갈라지고 근과 계산 관계도 갈라지니까 얘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계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오히려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리 지레짐작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불리하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풀고 났더니 요거 4가지를 세는 거, 요거 2가지를 세는 건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고 이 둘을 합쳐서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가는 전체 방법이 몇 가지나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8가지가 나온 건 고배 법칙이 적용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당 2개씩 존재하니까. 이해됐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물 흐르듯이 개수를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를 원래는 여기에 뭐 대단한 규칙이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경우 일일이 그 조건에 맞게 세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빠짐없이. 그게 원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일관성 뭔가 패턴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패턴. 그러니까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패턴이거든요. 동일한 패턴을 내가 요거를 배웠으니까 이거와 동일한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 배운 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수학의 근본적인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패턴 분석이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이야. 수학에서 패턴을 잘 이해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도 사람들이 굳이 구별을 해놨어요. 패턴별로. 그게 나중에 나오는 얘예요. 순열과 조합이라고 부르는 패턴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계산 패턴입니다. 계산 패턴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똑같이 합의 법칙처럼. 그런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순열이 이 문제가
순열 문제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풀다 보니 결과적으로 순열 계산이 돼버린 거고, 풀다 보니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풀다 보니 조합의 방식으로 풀게 된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선호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행동하는 그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흔히 그렇게 갖고 와요. 선생님 이게 왜 조합 문제가 돼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조합 문제라고 따로 정해진 문제는 없어요. 모든 조합은 순열로도 풉니다.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조합 문제를 순열로 다 풀 수 있어요. 순열 문제는 조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교환이 돼요.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순열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조합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경우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일일이 다 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큰 대단한 나는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울 이거의 후속 과목인 확률과 통계까지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왜냐하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일부 배워요. 경우의 수에서 절반을 배우고 나머지 50%를 이 단원에서 배워요.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통계를 배웁니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 경우의 수가 여기에 절반 있고, 1학년 교과서에 절반 있고, 2학년 교과서에 절반 있어요. 딱 절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그냥 확률과 통계까지 한 번에 쫙 가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를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는 1학년, 하나는 2학년 이렇게 나눠. 심지어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놀았잖아. 머리가 쉬었다고.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절반은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 새로 시작해요. 일을 이중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확률과 통계까지 다 생각해 보면 이거를 구분짓는 것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순열 문제입니까? 조합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풀어놓고 봤더니 순열이고 풀어놓고 봤더니 조합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김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셀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배우는 곳이 여기예요. 그 생각을 배우는 곳이. 즉 여기의 기본 컨셉은 어떻게 하면 무식하게 일일이 다 세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그럴싸하게 쓰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좀 고급진 단어로 쓰면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고력을 키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단원에서 쭉 그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숙달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그 문제를 빗대서 그 문제를 모델로 삼아서 좀 더 어렵고 실전적인 문제에 적용하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모델이 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평 같으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그렇게 심플한 아주 예쁜 모습의 문제를 주지 않아요. 조건을 1개, 2개를 넣으면 1개 넣으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2개 넣으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건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확확 바뀝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주머니 속에서 공 하나 꺼내는 건데, 조건을 다는 순간 1개를 달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달면 3점짜리이고, 조건 하나를 달면 4.5점짜리가 되는 거고, 조건을 2개를 달면 7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여기 문제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빠뜨리는 거 없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합의 법칙이니 고배 법칙이니 이런 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합의 법칙 거창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얘 또는 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라면 두 개의 가지수를 더해야 되는 거고 A 그리고 B 또는 A 한 다음에 연이어서 B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연달아서 제주도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두 개씩 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배법칙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대원칙 얘 두 개가 대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순열이니 조합이니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대원칙이에요. 합의법칙, 고배법칙. 얘는 마찬가지로 확률에도 확률의 합의법칙이 있고 고배법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나머지는 계산을 종류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순열 조합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일단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필수예제 1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아니면 뭐 1번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뭐 개념 체크를 봐도 되는데 개념 체크부터 볼까? 아니 개념 체크 너무 쉬운데 일단 필수예제 1번부터 봅시다. 이런 시행이라는 게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얘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 나온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가지수를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죠. 무작정 숫자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러면 4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니까 합이 4의 배수가 됐다는 건 그 4의 배수의 종류가 4의 배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합해서 4가 나온 경우, 합해서 8이 나온 경우, 합해서 12가 나온 경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또는 16, 20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던져서 12까지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지만 16이랑 20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딱 지워야 되는 거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종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5의 배수가 뭐인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왜 지금 이거 강조하냐면 어저께 확률과 통계 가르치다가 고3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이거부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문제부터 드립다 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거야. 4의 배수가 뭐고 5의 배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풀린대. 5의 배수 5가 가능하죠? 10도 가능하죠? 근데 15는 생각해보니까 안 돼. 15는 안 돼. 자, 그러면 더해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는 뭐로 나오냐면 순서쌍으로 나옵니다. 이 결과물이 순서쌍으로 나와요. 순서쌍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순서쌍? 어디서 봤어요? 이 순서쌍이라는 건 집합단원에서도 봤고요. 집합의 원소로서. 그 다음 함수의 결과물도 순서쌍이라는 거 들어봤었죠? 그거를 찍으면 그래프가 된다라고도 들었고요. 네, 그 순서쌍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하고 함수하고도 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도 결과물은 순서쌍으로 나와요. 그럼 왜 순서쌍으로 나오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가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다. 주사위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니면 흰색하고 빨간색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사위 색깔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온 숫자도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서 2가 나온 것과 빨간색에서 2가 나온 건 다른 경우인 거예요. 경우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2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란색에서 나온 주사위의 숫자하고 빨간색에서 나온 숫자를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한다고 칩시다. 앞에는 노란색, 하나는 뒤에 숫자는 빨간색. 그러면서 하나씩 세가는 거예요. 빠짐없이. 4가 나오려면 가령 노란색에서 1이 나오고 빨간색에서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합쳐서 4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느냐.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세려면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씩 이쪽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칸씩 늘어나고 얘는 한 칸씩 줄어드는 거. 왜?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 2, 3, 1. 이래야 빠짐없이 세죠. 요런 걸 잘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내가 빠뜨리는 게 없다. 마찬가지로 8도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시작합니다. 2, 6. 그러면 3, 5. 그 다음 4, 4. 그 다음 5, 3. 그 다음 6, 2. 이렇게 세야 빠뜨리는 게 없다. 나올 수 있는 결과. 12는 한 가지밖에 없죠. 6, 6. 이렇게. 이런 순서상이 그럼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다. 4의 배수는 9가지가 존재한다.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5의 배수는 5가 나오려면 1, 4, 2, 3, 3, 2, 4, 1. 또 10은 어떻게 되나요? 4, 6, 5, 5, 6, 4 이런 식으로 낮은 숫자에서 한 칸씩 높아지는 순서대로 그래야 빠뜨리는 게 없다.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7가지 있다.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가능한가도 생각해 봐야 되죠. 즉 4와 5의 공배수. 그거는 2번 셌을 테니까 만약에 있다면 한 번만 세야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공통 부분은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16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계산해 보았더니 이게 뭐야? 합의 법칙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 과정이 합의 법칙에 해당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호가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합의 법칙 문제라고 알고 들어가서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 다 해놓고 봤더니 합의 법칙인 것 뿐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효율적 사고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다른 게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뭔지부터 해서 4, 8, 12 이렇게 나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을 순서상으로 표현할 때 낮은 숫자에서 한 칸씩 높여가면서 빠뜨리는 거 없이 계산한다. 이게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교훈도 알아야죠.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자, 필수예제 2번. 얘는 또 어떤 교훈을 우리한테 주느냐? x, y, z는 자연수이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2y 플러스 3z를 하면은 10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세봐라. 이런 거 가능한 게 몇 가지나 가능한지 세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자연수는 0은 아니고 1, 2, 3, 4라는 건 알아야 될 거고, 이 순서상을 셀 때 이렇게 셀 수도 있을 거야. x가 1이면 여기가 1이 해결됐으니까 y가 1인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x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짝을 맞춰보는 거죠. 합이 10이 나오도록. 그럼 y도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더한 게 3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7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z는 없네. 그러면 x가 1인 건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2면 가능한 z가 있나? 라고 x를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전체가 5죠. 5면 여기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없어요. 어때요? 비효율적이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더라도 x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의 교훈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x하고 y하고 z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개수가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달라요. 개수가 여기 2고 여기 3이에요. 이 개수가 하는 역할은 영향력의 크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z는 하나만 숫자가 바뀌어도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1일 때 3이고 2일 때 6이 돼버리는 굉장히 이 간격이 확 넓어져요. 개수 앞에 3이 붙어 있어서. 근데 y는 한 칸 바뀌어도 x보다 좋지만 x보다 영향력이 크지만 y는 두 칸씩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z가 움직일 땐 세 칸을 성큼성큼 가는데 y는 두 칸밖에 못 가고 x는 제일 조금 아장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냐 이거야. 여기서의 교훈은 영향력이 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게 교훈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 그러니까 x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누구를 하나 둘 셋으로 바꿔야 돼요? z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z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z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z가 자연수니까 1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y도 자연수니까 1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얘도 1, 얘도 1이니까 5를 먹었죠? 숫자 5를 먹었잖아요. x는 5부터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아까 쓸데없이 내가 1이나 2를 조사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를. 필요 없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z가 1이에요.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누구부터 변화를 줘야 돼? 둘 중에서 영향력이 더 큰 y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2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벌써 7을 먹었죠? 7을 먹었으니까 x는 3만 있으면 돼요. 벌써 x 4인 건 조사할 필요가 없었잖아.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1이고 여기 3인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3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나 갑자기 계산 안 되네. 9가? 그럼 x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x가 1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를 변화시켜줘야 돼 이제는? z가 1인 건 다 써먹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z를 2로 바꿔봐야 되겠지. 이제 z의 변화를 줬어. 얘가 6이야. y가 1이야. 그럼 여기 6에서 2를 더했으니까 8이고 그러니까 x는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2 집어넣고 여기 2를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2고 여기 2니까 벌써 10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x는 0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x가 0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벌써 여기서부터 딱 잘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안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꼴랑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4가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걸 z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값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것부터 변화를 줘야 된다.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숫자를 세야 된다. 가지수를 세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의 교훈.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효율적 사고를 지금 풀고 있는 샘플을 통해서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 실전 문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 점수 주려고. 그것도 못 받아 먹는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동네에 있는 학교, 장안이나 대평이나 이러면 이런 거 잘 안 내. 이해됐어요? 이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되죠. 자, 그 다음 3번은 사실 뭐 큰 교훈은 없는데 이거 하나 알아두고 가자. 왜냐면 저 뒤에 확률과 통계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의 개수를 세라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상 맨 첫 번째 나오죠. 다항식 할 때 항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항이 뭐예요? 일단 그러면 항이 뭐냐고 물어보기 이게 너무 막막하면 동류항이 뭡니까? 그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던데 동류항이 뭐예요? 동류항. 아니 니네들 수상으로 센으로 복습한다는 놈들이 동류항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해? 일단 X로 얘기하는 것부터가 에러야. 항에 X만 있는 것도 아니야. 동류항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a 제곱 b와 마이너스 a 제곱 b는 동류항입니다. 문자의 종류 a, b, 그 다음에 a의 제곱, b의 1제곱 차수까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은 동류항끼리 뭐가 가능해요?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동류항끼리는. 그런데 3a 제곱 b와 마이너스 ab 제곱은 다이렉트로 더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묶어서 계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ab 똑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얘처럼 얘가 2a 제곱 b입니다라는 이런 식의 계산은 안 되죠. 왜? 얘는 항이 다른 거예요. 문자의 종류는 똑같이 a와 b가 있지만 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의 종류와 그거에 대한 차수를 구별지어줘요. 그걸 항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뭐로 연결돼 있냐? 보통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죠. 곱하기는 아닙니다. 곱하면 차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예요. 차수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치 지사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몰라? 왜 집에서 다 넉넉하게 먹고 왔어? 그럼 항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문자의 종류가 다르든지 차수가 다르면 항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을 봐봐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전개를 한다고 치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 ax가 하나 나올 거고 ay가 나올 텐데 자, 이 두 항은 같은 항일까요? 다른 항일까요? 다르죠. 문자 종류가 다르니까. 차수는 몇 차예요? 둘 다 2차입니다. 2차. 얘도 1차, 얘도 1차. 1차 곱하기 1차는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bx, by 이런 항들이 나와요. c도 또 곱하면 cx, cy가 나오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좀 무식하지 않냐? 어차피 여기서 문자가 다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뭐 하나를 고르는 순간 항은 바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는 A 들어가고 하나는 B 들어가고 하나는 C 들어간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자 종류가 세 가지. 맞습니까? 여기도 문자 종류가 다르니까 여기도 두 가지. 그놈들이 각각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6개 나오잖아요. 아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의 가지수와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방법의 가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은 그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항의 개수세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자 종류 3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자 종류 2가지. 그래서 곱하면 된다. 왜? 곱할 때마다 다 다른 항이 될 테니까 문자 종류가 다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챙길 거는 항이 뭔지 정도. 그러면 2번은 눈으로 풀 수 있죠. 2번은 어떻게 돼요?
앞쪽은 A, B가 있고 PQ가 있어요. 뒤쪽은 X, Y, Z가 있고 M, N이 있습니다. 몽땅 다 다르죠. 하나도 겹치는 글자가 없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2 곱하기 2. 뒤쪽에서 몇 개 나와요? 2 곱하기 3, 6가지. 그런데 둘은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수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6 해서 10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법칙과 합의 법칙이 동시에 쓰였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게 3번인가요? 그러면 4번 이번에 효율적인 사고다 라고 하면서 타이틀은 효율적인 사고인데 본질은 우리한테 뭘 다시 한번 이거 똑같아요. 항을 복습하기 위해서 3번이 나왔듯이 약수가 뭔지를 복습시키기 위해서. 왜? 약수는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이미 약수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운 약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해서 나온 게 필수예제 4번입니다. 지금 이거는 워크북이든 저기 우리 교재든 거기다 나중에 메모를 하세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세라가 이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약수 시스템이에요. 약수가 도대체 몇 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대한 시스템입니다. 약수 시스템은 나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나중에 결론을 써줄게요. 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 12의 약수 시스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왜? 가장 간단하면서 이 본질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가장 간단하다는 건 12의 약수는 눈만 잠깐 감고서 생각해도 누구라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10의 약수 뭐예요? 1 되죠? 2 되죠? 3 되죠? 4 돼요? 6 돼요? 10 돼요? 꼴랑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기억하자 이거지. 왜 이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약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무슨 말이냐? 12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런 약수가 이런 소인수분해의 결과로 왜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 2를 보면 2의 0제곱 아직 우리 지수 안 배웠나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모든 숫자의 빵제곱은 1입니다. 이게 수학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즉 2의 약수를 다 쓰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3쪽에서도 3의 0제곱, 3의 1제곱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랑 곱한 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탄생한 약수가 1이에요. 얘랑 곱해서 나와서 탄생한 약수가 2입니다.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4고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3이고요. 여기서 탄생한 게 6이에요. 얘랑 만나서 낳은 자식이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요거를 보면 여기가 2면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식을 3놈을 만들 수 있죠. 여기는 2놈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면 어떤 숫자 n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개수를 센다.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서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으로 가령 소인수분해했다고 칩시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서 자식을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m 플러스 1개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m 플러스 1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n 플러스 1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약수 시스템이에요. 얘를
처음부터 외우라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12를 외우세요. 12가 어떻게 약수가 만들어지는지. 소인수분해에 의해서 12의 약수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요번에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약수를 되게 자주 물어볼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거나. 그러면 약수의 합도 생각해 볼까요? 약수의 합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수의 합. 약수의 합. 이것처럼 간단하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돼요. 그때 숫자가 크면 72처럼 크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약수 개수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져서 숫자도 커지고.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약수의 합이라는 건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한 거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가로줄 먼저 더하고 세로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더하고 두 번째 줄 더한 다음에 합쳐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요 1을 1이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3의 0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또 3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본질이.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3의 0제곱이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을 3의 0제곱에 동명으로 묶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 줄도 똑같겠지. 얘네는 3의 1제곱이 다 한 번씩 다 있는 거잖아. 따라서 조금 빨리 하면 3의 1제곱에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된가요? 두 번째 줄?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첫 번째 줄 쫙 더하고 두 번째 줄 쫙 더한 다음에 두 개 한꺼번에 팍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팍 더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얘랑 동명이네? 똑같네? 그럼 얘를 묶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거기에 여기서 남은 거 3의 0제곱 여기서 남은 거 3의 1제곱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게 합이라는 거야. 그쵸? 이게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다시 원래 표로 가봐. 원래 표로 가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건 뭐예요? 이 가로줄을 다 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거는 이 세로줄을 다 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더하고 이쪽 더해서 곱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약수의 합이에요. 이건 메모 잘 해주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다른 문제에서 이걸 약수의 합이라고 본다고. 표를 만들어 놓고 가로줄 쫙 더하고 세로줄 쫙 더한 다음에 그냥 팍 곱해버리면 그게 약수의 전체 합이에요. 이러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약수 시스템의 원리예요.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기억해 주기 바래요. 왜? 앞으로 2학년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게 100% 나옵니다. 수열. 그것도 2학기 과목인데 딱 그러니까 1년 뒤죠. 요게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또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그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약수는 여기서 이게 끝이니까 꼭 기억해서 외우고 살자. 어떻게 외운다? 12의 약수 시스템으로 외우자. 문자로 막 어지럽게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71을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72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 98의 72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약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자식을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3명. 여기서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4명. 곱하면 12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약수의 합은 여기서 나오는 자식이
1, 3, 9죠. 이해됐어요? 여기 제곱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식이 1, 2, 4, 8이죠. 이해됐어요? 두 개 곱하면 합이에요. 이게 72 약수의 합입니다. 우리 문제는 없지만 이거 분명히 물어봅니다. 약수의 합. 이해되세요? 네. 이번 기회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숫자, 모르는 숫자에 약수가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익숙해졌죠? 그럼 여기 좀 지울게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익숙해졌을 거니까 싹 지우고.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5번은 너무 쉬우니까. 했어 이제 5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여기가 이제 어떤 도시 같아요. A, B, C, D 네 도시고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숫자, 가능한 방법의 숫자를 다 구하시오. 단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야 돼요.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 걸 할 때 커다란 종류별로 나누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A에서부터 C는 맞는데 이걸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세하게 들어가라는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다 세려고 하지 말고 그룹을 잘 나누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갈 수 있다 이거죠. 또 다른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한 번만 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큰 그룹으로 나누는 습관을 들여라가 이 문제의 교훈이에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문제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누기만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거기 때문에 금방 풀립니다. A에서부터 B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써 있잖아요. B에서부터 C까지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서울, 부산, 제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체 방법은 말수는 12가지죠. 곱해야 되니까. A에서 D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D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 또 6가지죠.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해야 되죠. 그게 18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에서 가장 자주 치는 장난이 뭐냐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얘를 딱 긋는 순간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뭐가 바뀌어요? 이 가지수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A에서 B를 갖다가 C를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A에서 B를 갖다가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더 늘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D를 갖다가 C를 가는 것과 A에서 D를 갖다가 B를 갖다가 C로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더 늘어요. 저 줄 하나 딱 그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요거만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더 올리고 싶으면 이거를 개수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외곽에 전혀 엉뚱한 곳에 P를 하나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내 말 이해됐어?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장 심플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연습을 해서 학교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 무대뽀로 요 정도 풀 줄 아니까 나 학교에 거도 잘 맞겠지? 완전히 오산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거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네,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다. 오케이? 내 말 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잠깐 쉬고 여러분들 풀 여유를 한번 주고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